네? 마이크라서. 네. 자, 보자, 얘들아. 일단, 116쪽, 그러니까 방송 봐야 되는 사람이 있어. 쌤이 다시 얘기하면, 116쪽, 오늘 쌤이 이 116쪽 설명을 할 거고, 단톡방에 숙제라고 올라온 거 있잖아. 문학 117쪽이랑 119쪽 문제 풀어와라 라고 돼 있는 거 있지? 그 부분을 해가지고 오면 되는데, 자, 봅시다. 이상한 선생님 채만식이라고 돼 있는데, 채만식이란 작가가 좀 중요해요. 체크. 채만식이란 작가가 왜 중요하냐면, 자, 소설에는 일반적으로 누가 있었지? 소설에는 누가 있어요? 주인공이 있고요. 또 다른 장르에는 없는 거 뭐였어요? 이야기를 풀어가는 사람을 뭐라 해? 오케이, 서술자라고 해.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소설에서 뭐가 나오면 시점이란 게 나오면 누구와 관련되는 거고 서술자와 관련되는 거고 서술자는 커다랗게 보면 뭐의 유무에 따라? 그렇지, 나라는 글자의 유무에 따라. 나라는 글자가 있으면 몇 인칭? 1인칭. 오케이, 1인칭이었고 나라는 글자가 없으면 3인칭. 오케이, 3인칭이었단 말이야. 기억나지요, 얘들아? 자, 그래서 1인칭 시점은 다시 뭘로 나눠지고요? 관찰자 시점이랑 주인공이랑 관찰자지. 별 차이 없는데 주인공과 관찰자 나누는 기준이 뭐야? 자, 쌤이 이 비유를 많이 해주는데 나가 선생님이 나야, 소설 속의 나야. 그런데 수빈이 얘기했다가 지혁이 얘기를 했다가 해. 수빈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지혁이가 하는 이야기를 들었다가 하거든, 쌤이. 그러면 이 시점은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에요? 관찰자 시점이에요? 관찰자. 그걸 착각하면 안 돼. 자, 뭔 말이냐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내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얘들아, 1인칭 주인공 시점은 나가 누구 이야기하는 거야? 내 이야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는 알겠지? 그럼 1인칭 관찰자 시점이란 나가 누구 이야기를 하는 거야? 주인공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가 착각하게 되는 게 무언가를 듣고 있다, 관찰하는 것처럼 느껴진단 말이지. 근데 듣더라도 누구에 대한 것만 들어야 될까? 그렇지, 주인공에 대한 것만 들어야 되는 거야. 내 선생님이 아까 지혁이 얘기 듣고 있다고 그랬고 수빈이 이야기 듣고 있다고 그랬어. 한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있지. 이해됐어? 그러면 특정 인물, 나를 제외한 나머지 인물이 주인공이 돼야 안 돼? 안 된다는 거죠. 소설 속의 주인공은 보통은 한 명이니까. 근데 이건 된단 말이야. 쌤이 지혁 이야기를 듣긴 듣는데 수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수빈이에 대한 이야기를 지혁을 통해 들어. 그리고 내가 수빈이하고 대화 나누고 수빈이에 대해서 알아가. 이런 소설이 1인칭 관찰자 시점이 된단 말이야. 뭔 느낌인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관찰한다는 행위 때문에 뭐라고 착각하면 안 돼? 관찰자 시점이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관찰자는 누굴 관찰하는 거다? 주인공. 그러니까 그 어떤 대상이 뭐가 되는 거야? 주인공이 되는 걸 거고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뭐가 들어갈까? 인식이 들어가겠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내가 내 이야기를 하는데 주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맞아. 심리, 느낌, 생각 이런 거 얘기하겠지. 그러면 쌤이 아까 얘기했던 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이 것 자체가 나에게 주어진 뭐가 될 것이고 상황이 될 것이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나요? 이게 메인일 거란 말이야. 이해했어? 자, 그래서 일단 먼저 1인칭 주인공 시점이란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떤 심리 상태인가요가 메인이라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은 주인공을 나가 뭐 하는 거야?
계속 관찰하는데 보통으로는 이 주인공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 거 있잖냐. 누구에 대해서 알아간다는 건 그 사람을 뭐 하게 되는 거냐면 이해하게 되는 거라. 우리 이럴 때 있잖아. 친구들이 싸웠어. 그런데 나하고 친한 친구든 친하지 않은 친구든 각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보통은 우리가 납득이 된단 말이야. 아, 너 이렇게 해서 싸웠구나. 이해가 될 때가 훨씬 더 많지. 왜냐하면 싸웠다라는 사건만 들을 때는 누가 잘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모를 때가 많단 말이지. 근데 직접 사연을 들어봤더니 뭐야? A라는 친구가 잘못했어 혹은 B라는 친구가 잘못했어 이렇게도 되는데 우리 이럴 때 있잖아. A라는 친구는 왜 그랬는지 내가 그 속마음을 들었어. 근데 B라는 친구한테는 못 들었어. 그럼 우리는 보통 누구 편을 들게 돼? 그렇지. A라는 사람의 편을 들게 된단 말이야.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우리가 뭐 하게 되었으니까? 알게 되었으니까. 그 부분이 크단 말이야. 이 얘기를 왜 하지? 자, 요것 때문에 사실은 쌤이 얘기한 건데 3인칭 시점은 원래 이론상은 2개인데 시험 문제화되는 건 사실은 하나밖에 없거든. 뭐요?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그러면 3인칭 전적 작가 시점이란 뭐야? 작품 밖에 서술자가, 즉 1인칭이라는 건 서술자가 어디에 위치할까요? 작품 안에 있다면 3인칭은 작품 밖에 있어. 그런데 이 작품 밖에 있는 서술자가 전지적이기 때문에 인물의 뭐까지 꿰뚫어 보는 거야? 그렇지. 인물, 작품 속 인물의 뭐까지? 내면 심리까지 서술한다. 다른 것도 다 서술하는데 내면 심리까지 서술한다. 그러면요 얘들아 쌤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면 심리가 서술된다는 건 우리가 그 사람을 뭐 할 수 있게끔 돼? 이해할 수 있게끔 돼.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제 여기로 올 수 있어. 최만식의 특징이 뭐냐면요 얘들아 보통 소설 속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긍정적인 인물일까 부정적인 인물일까? 긍정적인 인물이야. 설사 이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범죄를 저질렀어도 작가는 그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건 그 사람이 왜 그런 행동을 했지? 라고 독자들한테 뭐 하고자 하는 거야? 맞아.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야. 이해됐어? 그래서 대다수의 모든 소설들이 누구를 주인공으로 설정한다? 긍정적인 인물.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인물. 최소한 긍정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사람 이러이러한 사연이 있어 불쌍하지 않아? 라고 할 만한 사람. 그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단 말이야. 최만식 설명한 쌤의 앞에 설명이 왠지 길지? 왜 그럴까? 최만식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람은 아이러니라고 해서 반어적 기법을 써요. 반어적 기법을 쓰는 건 최만식의 소설은 주인공이 어떤 인물이다? 부정적 인물이다. 그러면 이 최만식이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우는 의도가 있어야 되잖아. 그치? 이 사람은 보통 이 사람 소설의 배경은 일제강점기 혹은 광복 직후가 배경이거든. 얘들아, 일제강점기는 이 시대적 상황 자체가 부정적인 건 알겠죠? 광복 직후는 들어보셨어요? 우리나라의 광복은 우리나라 스스로의 힘으로 얻었어요? 못 얻었어요? 못 얻다 보니까 나라가 뭐 했어? 둘로 쪼개지는 혼란스러운 시기였단 말이야. 자, 그러면 최만식의 소설 속의 부정적 인물들이란 부정적인 시대 속에서 어떤 사람들일까? 보통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 일제강점기에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랑 결국 누구에게 협조한 사람이야? 일본에게 협조한 사람들이겠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친일파겠지. 광복 직후야 되게 사회가 혼란스러워. 그때 뭔가 힘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역시 부정적인 세력이라든가 혹은
나만의 이득을 따지는 사람일 경우에 이득을 본단 말이야. 자, 광복 직후가 된다면 우리나라는 둘로 쪼개져서 남한에는 누가 들어왔고요? 미국이 들어왔고요. 북한에는 누가 들어왔어요? 소련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그렇게 외적인 세력들이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 사람들에게 잘 보여야 이득을 얻을 거 아니야. 왜냐하면 이때는 우리나라 자체가 뭐한 시대니까. 힘이 없는 시대니까. 이해됐어?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부정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주인공이 된다는 건 본인의 내면이 심리가 충분히 뭐 되는 거야.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됐든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됐든 이 주인공은 뭐가 서술되는 사람이다. 내면 심리가 서술된다. 그래야 우리가 그 사람을 편들고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거든. 그런데 왜 채만식의 기법을 아이러니 반어라고 하냐면 니네 반어법 들어봤어? 안 들어봤어? 들어봤어요? 반어법이 뭐였더라? 겉으로 보여지는 표현과 실제 의도가 다를 때가 반어법이거든. 그 말은 주인공으로 내세웠어요. 작가가 뭐 하려고 하는가 봐. 편들러 주려고 하는가 봐. 이해해? 주인공이 된다는 건 내면 심리가 서술돼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 사람 좀 이해해봐. 이 의도가 많단 말이야. 그러니까 채만식을 제외한 나머지 소설가들이 쓰는 소설들의 주인공이 된다는 건 그 전상국의 동행이라는 소설을 너희가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배우는데 거기서는 주인공이 되는 사람이 살인자야. 그런데 소설을 다 읽고 나면 왠지 이 사람의 살인이 이해가 된단 말이야. 법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그래, 나라도. 그래, 이 상황이면 나라도 살인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 소설을 읽고 나면. 쌤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듣겠어? 그런 게 소설이란 말이야. 한 사람이 주인공이 된다는 건 이 사람의 내면 심리가 충분히 뭐 되니까? 서술이 되니까 이 사람을 독자들이 뭐 하게 되거든? 이해하게 된단 말이야. 여기까지 알아들었어? 그런데 채만식이 왜 반어적 기법을 쓴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애시당초 부정적 인물을 주인공으로 내세워. 주인공이 됐으니까 역시 똑같이 내면 심리가 서술돼. 그러면 다른 소설처럼 이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가 봐. 이해시키려고 하는가 봐 라고 하고서 소설을 들여다보면 요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인지 알게 된단 말이야. 이해됐을까? 그러니까 겉으로 보였을 때는 뭐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표면상으로는 이 사람을 뭐 하려고 하는가 봐. 편들려고 하는가 봐. 옹호처럼 보였단 말이야. 그치? 여기까지 이해됐어? 근데 실제 의도는 뭐더라? 이 인물들의 왜곡된 현실 인식을, 즉 일제강점기 광복 직후 우리나라 혼란스러운 시기라고 그랬잖아. 이해됐어? 그럴 때 이 주인공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지 폭로하는 게 목적이더란 말이야. 흐름 이해했을까? 왜곡된 현실 인식을 뭐 한다? 폭로하고자 하는 게 목적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깔려고 해도, 욕하려고 해도 그 사람의 진짜 실체를 알아야 욕할 수 있지. 즉, 이 사람 뭐 하라고 주인공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욕하라고. 느낌 이해했어? 빈대다 쓰세요. 치는가요? 안 쓰실 거예요? 아니요. 시점은 알아셔야 되잖아요. 시점 쌤 다시 정리했고, 시점을 정리해 준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심리가 서술된다는 게 어떻게 중요한 문제인가 이거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채만식이란 작가의 주인공은 항상 어떤 사람이다? 부정적 인물이다. 그러니까 여타 대다수의 소설은 작가가 뭐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편들려고 하는 사람을 주인공으로 내세운다. 편드는 방법은 뭐다? 심리를 서술해 주는 거다. 여기까지는 똑같아 보인다. 그런데 채만식의 의도는 뭐더라? 욕하려고 이 사람의 속마음을 표현해 주더라.
설명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보통은 선생님이 작가 정리 잘 안 해주는데 채만식을 정리해주는 이유는 채만식은 워낙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서 그래요. 정리 다 했니? 잠시만요.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이해 못해도 채만식이 아이러니 반어로 썼다는 건 부정적인 인물이 주인공이다. 이것만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제목이 뭐예요? 이상한 선생님. 자, 이 작품은 해방 전후를 배경으로, 해방 전후가 광복 직후 말합니다. 체크. 시대적 상황의 특징이 채만식은 항상 일제강점기나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시험 문제화 되거든요. 자, 그래서 광복 직후 밑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세요? 혼란기라고 써두시면 될 것 같아요. 광복 직후를 배경으로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 얘들아, 기회주의적이 뭘까요? 들어보셨어요? 기회주의의 반대 단어가 뭐냐면 반대 단어 표시하고요. 지조, 절개라고 써두시면 조금 편하겠다. 지조, 절개, 소신 이런 단어하고 반대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 간단히 따지면. 기회주의는 말 그대로 뭐를 엿보는 거야? 맞아. 기회를 엿보는 거야. 그러면 상황이 바뀌면 상황 바뀌는 거에 따라 태도를 계속 뭐 하겠지? 바꿔요. 줏대가 없다고 하지 우리가. 소신은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생각 이런 거 있지? 그런 것도 없고요. 지조절개 들어보셨죠? 본인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걸 끝까지 지지하는 것도 없어. 그냥 상황에 맞게 태도를 계속 뭐 하는 거야? 바꾸는데 이때가 태도를 바꾸는 기준이 뭐냐면 어떻게 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지? 이거기 때문에 기회주의는 나쁜 뜻이야. 간단하게 따지면. 의미 이해했어? 자, 기회주의적 태도를 보이는 인물. 이 인물이 이 소설의 누굴까? 얘들아 느낌상? 주인공. 오케이. 그 사람을 비꼬아 조롱하면서 그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를 동그라미 풍자하고 있다. 자, 인물의 특징, 풍자의 기법과 효과에 주목하면서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자, 옆에 핵심 찍기의 서술 시점 별표. 자, 1인칭 관찰자 시점인데요. 이야기 속 주변 인물인 나라고 했는데 나 체크.
나가 누구냐면 어린아이란다 얘들아. 초등학교가 배경이니까 초등학생이란 이야기지. 얘들아, 이 소설에 등장하는 서술자 나는 관찰자가 되지 얘들아. 관찰자 시점이니까 나는 어린아이로 설정되어 있거든. 자, 그러면 어린아이에게 언제나 주어지는 역할은 뭘까? 소설에서 어린아이에게 주어지는 역할. 순수함입니다, 얘들아.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화자가 되거나 서술자가 될 때는 뭔가 때 묻은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겠지. 혹은 우리 이럴 때 있잖아. 내가 무언가를 알면 알수록 다른 사람의 태도가 그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재해석해서 받아들일 때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다르기는 한데 쌤 개인적으로는 고등학교, 대학교 올라가고 했을 때, 그리고 어른이 되었을 때 제일 난감했던 질문이 뭐냐면 사실은 쌤이 약간 호기심이라고 해야 되나? 지금은 없는데 20살, 30대 초반 이럴 때만 하더라도 오지랖이 넓었다고 해야 되나? 그러면 그냥 궁금한 게 많았어. 궁금한 게 많아서 그냥 진짜 궁금해서 왜? 라고 물을 때가 많거든? 그런데 이제 상대방이 쌤이 묻는 질문 있잖아. 그 질문의 의도를 자꾸 파악하려고 하는 거야. 쟤가 도대체 나한테 이걸 왜 묻지? 쟤 무슨 생각을 하는 거지? 이런 거 있잖아. 근데 선생님은 진짜 순수하게 별다른 생각이 없는 사람이라 진짜 궁금해서 묻는 경우가 많았단 말이야. 근데 상대방이 자꾸 나한테서 다른 의도를 읽으려고 하는 거 있지? 그게 좀 난감했거든? 쌤 무슨 얘기 하는 거야? 어린아이들이 서술자로 설정될 때 주어지는 역할이 순수함이 된다는 건 뭐냐면 이 아이는 별다른 시선 없이 그냥 보이는 대로만 할 수 있다는 얘기야. 서술할 수 있다는 거야. 본인이 가지고 있는 거에 따라 내 배경지에 따라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이런 숨은 의도가 있을 거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런 생각조차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런 어린아이가 뭐가 됨으로써? 관찰자가 됨으로써 부정적인 인물의 부정적인 면모가 오히려 더 도드라지겠지. 왜? 이런 어린아이는 필터링이 없잖아. 뭔 말인지 이해했어? 거르고 따르게 받아들인 게 없잖아. 아이의 시선이 순수하면 순수할수록 주인공의 어떤 면모가 도드라진다. 이해됐어? 자, 서술상의 특징 밑에다 체크해 두세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이 특히 이야기 속의 주변 인물인 나, 그러니까 서술자란 이야기지 얘들아. 이 나가 어린아이로 설정됨으로 인해서 주인공인 박 선생님의 부정적인 면모 있죠? 그게 더 도드라지게 드러나는 효과를 가지게 된다고. 자, 1자. 우리 박 선생님은 참 이상한 선생님이었다. 자, 어린아이의 시선이니까 뭐라고만 받아들여요? 이상하다 이거잖아. 박 선생님은 생긴 것부터가 무척 이상하게 생긴 선생님이었다. 키가 한 뼘밖에 안 되어서 얘들아 한 뼘이 요만큼이거든? 진짜 한 뼘밖에 안 될까? 여기 볼 때 과장이겠지. 근데 그만큼 뭐하다야? 작다. 한 뼘밖에 안 되어서 뼘생 또는 뼘박이라는 별명이 있는 것처럼 박 선생님의 키는 키 작은 사람 가운데서도 유난히 작은 키다. 일본 정치 때 혈서로 지원병을 지원했다. 체격검사에 키가 제 척수에 차지 못해. 척수가 옆에 뭐라고 돼 있어? 치수라고 돼 있지. 얘들아 오늘날도 비슷한데 남학생이든 여학생이든 해사나 공사나 육사 들어보셨어요?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군인이 되는, 직업군인이 되는, 직업군인 중에 장교가 되는 코스로 갈 수 있는 대학이 3, 4관 학교거든? 근데 거기는 아무나 갈 수 있을까? 아니요. 지원 자격이 맞아야 해. 이해됐어? 그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이 사람 뭐 하려고 했다는 거야? 일본 정치 때니까 일제강점기지. 혈서로 지원병에 지원했다. 얘들아, 지원병이 뭐겠어? 군인이 되겠다는 건데 당연히 일본 군인이 되겠다 이거지. 이해됐을까? 이 사람이 뭘 드러내는 거야? 박 선생이 얼마나 키가 작은지도 드러내지만 박 선생이 어떤 캐릭터인지도 보여주는 거야. 일제강점기 때 적극적으로 일본의 행태에 뭐한 사람인 거야? 따라간 사람이고 동조한 사람인 거지. 이해해? 이 사람은 얘들아 봐. 보통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일본 군인에 자진 입대해서 들어가기보다 가기 싫은데 뭐 한 사람이 더 많았을 것 같아. 맞아. 끌려간 사람들이 더 많았을 건데 이 박 선생은 스스로가 뭐가 되려고 했어? 일본을 위해 싸우는 군인이 되려고 했어. 혈서가 뭐냐면 피지. 피 이렇게 딱 내가지고 글씨 쓰는 거가 혈서야. 그렇게 해서라도 군인이 되고 싶었다고, 지원했다고. 그런데 체격 검사에서 키가 제척수, 치수에 차지 못해 낙방이 되었다면, 그래서 땅을 치고 울었다면 얼마나 작은 키인지 알 일이다. 일단 1차적으로는 박 선생님이 얼마나 키가 작은가에 대한 설명이지만 덧붙여서 박 선생님이 어떤 캐릭터인지를 설명하는 거지. 이해했어? 일제강점기에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던 사람이다? 친일 행위를 하려고 했던 사람이다. 스스로 지원해서 뭐가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일본 군이 되려고 했던 사람이다. 근데 키가 작아서 못했다. 자, 그만큼 박 선생님은 키가 작대요. 그런 작은 키의 몸집이 그저 한 줌만 하고 이 한 줌만한 몸짓, 한 뼘만한 키 위에 깜짝 놀랄 만큼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앉아 있다. 얘들아 꼭 그 느낌인 거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머리만 크게 그리는 그림을 뭐라 해? 커리컬처라고 하지 않나? 캐리컬처인가? 뭐 말하는지 알겠지? 풍자 그림 그릴 때 모양 자체가 머리 이따만하게 그리고 몸 쪼만하게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 이해했어? 그만큼 이 선생님의 머리가 뭐하다? 크다. 이렇게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묘사하는 걸 뭐라 하게요? 응? 풍자하기도 한데 이 사람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걸 여기 2달랑 묻고요. 희화화라고 해요. 희화화가 뭐냐면 인물의 외양이나 성격을 우스꽝스럽게 만드는 걸 희화화라고 한단 말이야. 지어가 어디 말하는 거겠어? 그렇게 작은 키의 몸집은 그저 한 줌만 하고, 한 줌이 이거야. 우리 허리가 한 줌만 하다 할 때 요만큼이야. 이해해? 그 다음에 키가 진짜 한 뼘일 리도 없잖아. 한 뼘에 머리가 엄청 큰 머리통이 위태위태하게 올라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의 또 하나의 별명은 대갈장군이라고 한다. 얘들아, 대가리는 원래 사람한테 쓰는 말이 아니야? 아니에요. 짐승한테 쓰는 말이에요. 근데 머리가 크다고 해서 대갈장군이라고 불렀다고요. 이런 걸 뭐라 한다? 희화화. 인물을 우스꽝스럽게 그리는 걸 희화화라고 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야. 머리통이 그렇게 큰 박 선생님의 얼굴은 또 어떻게 생겼냐 하면 또한 여느 사람과는 많이 달랐다. 뒤통수와 앞이마가 툭 내솟고,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하지 얘들아? 우리 요즘은 뒤통수하고 앞이마가 볼록 튀어나온 거 있잖아. 짱구라는 말 들어봤어? 앞짱구 뒷짱구. 그러니까 이게 이제 툭 붉어져 있다는 얘기지. 경우에 따라서는 앞이마가 이제 적당히 도톰하면 이쁘기도 하잖아. 근데 그거보다는 많이 튀어나왔나 봐. 그래서 앞짱구 뒷짱구에 내솟은 좁은 이마 밑으로 눈썹이 시커멓고 왕방울 같은 두 눈은 부리부리하여 전기가 있고도 사납고 코는 매부리코고, 매부리코가 뭐냐면 이렇게 튀쳐나온 코 있지. 그러니까 이쁘게 이렇게 돼 있는 코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되지? 이렇게 돼 있는 코들 있잖아. 이게 매부리코야. 뭔 느낌인지 알겠지? 매부리코에 입은 매기 입으로 귀 밑까지 넙죽대지고. 얘들아, 사람의 입이 정말 여기까지 찢어질까? 그만큼 입만 지나치게 뭐하다야? 크다. 목소리는 새꼬챙이로 찌르는 것처럼 쨍쨍하고. 여기까지도 여전히 뭐야? 오케이. 희화화하고 있죠? 인물의 외양묘사죠, 얘들아. 외양묘사인데 외양묘사를 어떻게 하고 있다? 희화화 방법은 외양묘사야. 이해했어? 외양을 묘사하면서 약간 뭐 하면서 외양을 묘사하고 있는 것 같아? 과장하고 있잖아. 이해했니? 그러니까 이 사람의 외양을 가지고 이 사람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사람이, 외양부터도 이상하다라고 해서 우스꽝스럽게 묘사하고 있죠. 이런 기법을 뭐라 한다? 희화화라고 한다. 됐니? 오케이. 자, 여기서 끊고 여기까지가 누구에 대한 설명이야? 1차적으로 박 선생님의 외양에 대한 설명인데 우스꽝스럽게 그려내고 있죠. 이런 대갈 장군인 뺨생 박 선생님과 아주 정반대로 생긴 이가 강 선생님입니다. 강 선생님은 키도 크고 몸집도 크고 얼굴도 너부릇하고 옆에 뜻풀이 너부릇하다가 뭐라고 돼 있어? 조금 넓고 평평한 듯하다. 얘들아, 오늘날로 따지면 얼굴이 크네 할 수도 있는데 이때는 어떤 의도로 쓰는 말이라고 너희가 받아들이면 되냐면 미남. 얼굴이 검기는 해도 순하여 사나움이 든 데가 없고 눈은 더 순하고 허허 웃기를 잘하고 별로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성이란 화를 내는 걸 말해. 성내다란 말 쓰죠. 성을 내는 일이 없고 아무하고나 장난을 잘하고. 강 선생님은 이런 선생입니다. 얘들아, 이런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야? 좋은 선생입니다. 누구와 달리? 박 선생과 달리 외양이 뭐하다야? 훌륭하다 이거지. 중냐. 자, 여기까지 누구와 누구의 외양묘사라고 있어요? 박 선생님과 강 선생님의 외양묘사인데 서로 대조되는 거 아시겠어요? 이해했노? 지역이 뭐하노? 집중해야지. 중냐. 학교에서고 학교 밖에서고 조선말로 말을 하다. 얘들아 일제강점기라는 걸 알 수 있는 단어가 또 뭐냐면 조선말이에요. 체크. 시대 상황을 알 수 있다. 조선말로 말을 하다. 선생님에게 들키는 날이면 경치는 판이었다. 경치다가 옆에 뭐라고 돼 있어요? 혹독하게 벌을 받았다. 자, 뭘 보여주는 문장이야?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문장이에요. 체크. 우리가 흔히 문학작품 속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담겨 있다고 얘기하거든. 이해됐어? 얘들아, 지금은 조선말, 우리말이잖아요, 결국. 이거 한다고 해서 혼나요, 안 혼나요? 안 혼나지, 당연히. 근데 이때 시대는 뭐 했단 얘기야? 우리나라 말을 하면 뭐 하던 시대다? 그치, 혼나던 시대다. 이해했어? 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회, 이런 거 우리가 뭐라 합니다? 사회 문화적 배경이라고 합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냥 용어일 뿐이에요. 앞으로 국어 문제 풀다 보면 사회 문화적 배경 이런 거 나올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쌤이 아까 얘기한 대로 조선말을 쓰면 혼난다. 어느 시대라는 걸 알려줘. 일제강점기란 걸 알려줘. 즉 앞에 강 선생님의 외양묘사나 박 선생님의 외양묘사는 우리한테 어떤 사회인지를 알려줘요, 안 알려줘요? 그건 알려주지 않죠. 그냥 각각의 개개인의 특징이니까. 근데 조선말을 못 쓰게 했다라는 것 자체는 어느 시대구나? 일제강점기구나. 이걸 알려준다는 거예요. 이해했어요? 어이. 자, 그래서요. 선생님들 중에서 그가 이렇게 일단은 조선말을 하면 일단은 뭐 하게 되어 있다? 혼나게 되어 있다. 주한이도 이해됐어? 어이. 자, 그런데 선생님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여기서 문장의 의미상 밝힌다가 무슨 뜻일까?
혼내는 정도인 것 같아. 왜냐면 앞에서 경치는 판이다 라고 했으니까 선생님들 중에서도 제일 심하게 밝히는 혼내는 선생님이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인 선생님. 얘들아,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이 그러니까 누구란 얘기야? 일본인이란 이야기죠. 묶으세요.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 이 사람들은 일본인이야, 얘들아. 일제강점기라는 시대적 상황을 보여주는 단어가 됩니다. 이것도 교장 선생님이 그런 단어라는 게 아니라 일본 교장 선생님과 다른 일본 선생님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면 교장 선생님도 일본인이란 뜻이죠. 이해했어요? 그 사람들은 얘들아 봐봐. 그 사람들은 일본인이잖아. 일본인이니까 당연히 자기 나라 편을 들어야 되잖아. 근데 그때 일본이 얘들아 우리말이 얼마나 소중한 거냐면 제일 먼저 하려고 했던 정책이 우리말 말살 정책인 거 알고 있어요? 우리말과 우리 글을 못 쓰겠단 말이야. 그만큼 너희가 이제 고학년 되거나 하다 보면 비문학지문 이런 거에서도 배울 건데 어떤 문화를 만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게 언어예요, 얘들아.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그 한국말을 할 줄 모르는 재미교포는 미국인일까요? 한국인일까요? 미국인이고요. 차라리 조나단 알지? 패트리시안가? 그 동생 있잖아. 조나단 누군지 알지? 흑인 있잖아. 콩고 사람. 조나단이나 패트리시아가 오히려 한국 사람으로 봐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아주 어릴 때 우리나라로 망명해 와가지고 그 두 사람은 한국 학교에 다니고 한국말을 능수능란하게 하잖아. 눈 감고 들으면 외국인인지 우리 모르잖아. 그냥 한국 사람이 하는 말이란 말이야. 그 쓰는 표현도 그렇고. 즉 뭐랑 다르냐면 너희 그 누구냐 알베르토라든가 타일러라든가 외국인이 우리나라 말 배워서 하는 사람들의 말의 뉘앙스 들으면 한국말을 되게 능수능란하게 해도 외국 억양이구나, 외국인이 하는 한국말이구나 우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아무리 귀화해서 시험을 본다 해도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야, 정확하게는. 왜? 어릴 때, 자랄 때 어떤 문화의 영향을 받으니까? 자국의 언어에 영향을 받으니까. 그래서 쌤이 어젠가 그젠가 봤던 거에 알베르토라는 사람이 어떤 처음에 자기가 그 한국에 왔을 때 있었던 일화를 얘기하면서 자기는 공원 있잖아, 페스티벌. 이런 데 갔는데 자기는 무의식 중에 뭐라고 했냐면 대마초 냄새가 안 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옆에 있는 친구가 깜짝 놀라면서 너는 대마초 냄새를 어떻게 알아? 라고 물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하는 사람은 아닌데 본인은 본인 건강을 위해서 마약을 안 하되 다른 사람들이 마약을 하고 안 하고는 그냥 서양 사람들이 뭐 자유개념 얘기하듯이 그냥 각각의 개개인의 선택이라고 생각을 했대.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자기는 마약을 안 하니까 친구가 너무 놀래가지고 너는 대마초 냄새를 어떻게 알아? 라고 했는데 우리나라는 대마초가 불법인데 다른 나라는 합법인 나라도 있으니까 공원이나 이런 데서 대마초 피면 그 냄새가 난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그때 자기가 미국에서, 그러니까 이탈리아였으니까 이탈리아에 살 때는 마약을 하는 걸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지. 그런데 이제 한국 와서 마약이 아예 불법인 나라에 살아보니까 마약은 애시당초 처음부터 뭐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자기의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그러니까 웬만하면 본인의 생각을 바꾸기가 어려운 게 본인의 문화의 영향을 받기 때문인 거거든. 비슷한 게 한국에서 쭉 나고 자란 사람들은 우리 이런 거 있잖아. 고기 다 먹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는 고기 다 먹어도 그 식당 아주머니가 와서 뭐라고 해? 식사하실래요? 라고 얘기하잖아. 우리는 고기 자체 먹은 걸 식사라고 여기지 않잖아. 그러니까 식당 주인 아주머니가 오셔서 식사하실래요? 라든가 아니면 후식에 뭐가 들어가 있잖아. 밥 메뉴가 들어가 있잖아. 냉면이라든가 뭐라든가. 이해됐어? 후식 냉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문화 자체가 뭘 먹어야 밥을 먹었다고 생각해? 쌀 종류를 먹어야 밥을 먹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이해할까? 근데 이제 서양인들 같은 경우 고기만 먹어도 뭐야? 하나의 끼니가 해결된 거지. 식사했는데 이렇게 되고 한국 사람들은 아닌데 고기 먹었는데
밥 안 먹었어?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언어라는 것 자체가 돌아와 그만큼 뭐 하다는 뜻이야? 중요하다는 거예요, 얘들아. 그러면 보세요.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선생님들은 일본인이니까 당연히 뭐라고 하겠지? 못 쓰게 하겠지. 그건 이해 갔지? 자, 그런데 다 했어? 교장 선생님이나 다른 일본 선생님은 뭐 하기만 하더라? 나무란다, 혼낸다는 뜻이지요, 얘들아. 혼내기만 하고 그냥 끝내는데 뼘박 박 선생님만은 절대로 용서가 없었다. 나도 여러 번 혼이 나봤다. 한 번은 상준이 녀석과 어떡하다 쌈이 붙었는데 둘이 서로 부둥켜 안고 그러면서 이 자식아 저 자식아 죽어봐 때려봐 하면서 한참 때리고 제끼고 하는 참이었다. 얘들아 당연히 싸울 때 일본말 쓰겠니? 한국말 쓰겠니? 한국말. 왜? 익숙한 말이니까. 의식하지 않으니까 막 싸우고 흥분할 때는 뭐부터 나와? 편한 말이 나오는 거잖아. 그런데 느닷없이 고랏 조생국의 겐가 스루야스가 이루까. 자, 이놈아 조선말로 싸마는 녀석이 어딨어? 라고 얘기했다는 얘기잖아. 얘들아 뭐를 혼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싸운 걸 혼내는 게 아니라 뭘 혼내는 거야? 조선말을 했다는 걸 혼냈다 이 얘기잖아. 자, 여기서 할 수 있어요. 뼘박 박 선생님은 교육자가 아니네. 이해됐어? 아이들이 원래 교육자 선생님이면 싸운 아이를 혼내야 되잖아. 근데 이 선생님은 뭐를 혼내네? 조선말을 썼다는 걸 혼냈단 말이야. 하면서 구둣밭길로 넓적다리를 걷어차는 건 정신없는 중에도 뼘박 박 선생님이었다. 그러니까 뼘박 박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일은 뭐다? 중요한 일은 뭐다? 일본말을 쓰느냐 조선말을 쓰느냐인 거지. 애들이 싸우냐 아니냐는 안 중요했다는 얘기잖아요. 됐나요? 됐어요? 예. 자, 우리 둘이는 그 자리에서 뺨이 붙도록 따기를 맞았고 공부 시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시간 동안 변소 청소를 했고 그리고 조행 점수를 듬뿍 깎였다. 이렇게 뼘박 박 선생님한테 제일 중한 벌을 받는 때가 언제냐 하면 조선말로 짓거리다 들키는 때였다. 강 선생님은 그와 반대로 아무 시비가 없었다. 자, 그러니까 뼘박 박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일본의 지시대로 충성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위에 기회주의자 이해되셨어요? 어이. 자, 교실에서 공부할 때 빼고는 다른 선생님, 그 중에서도 교장 이하 일본 선생님들과 뼘박 박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데서는 강 선생님은 우리한테 일본말로 말을 하지 않았다. 강 선생님도 어쩔 수 없이 수업 시간에는 일본말로 말을 했다는 얘기잖아. 근데 평상시에는 무슨 말을 썼다? 조선의 말을 썼다 이거잖아요. 우리말을 썼다 이 얘기잖아요, 얘들아. 자, 그러니까 일본말을 하는 거에 대한 강 선생님과 박 선생님의 태도 차이를 말하는 거 이해하겠어? 박 선생님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일본이 시키는 대로 하는 일인 거야.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 일인 거야. 근데 강 선생님이 그렇다고 해서 일본말을 전혀 아예 안 쓴 건 아니지만 일제강점기잖니 얘들아. 학교 선생님이잖니 얘들아. 그러면 일정 부분은 뭐 하지 않는 한, 아무 일도 안 하지 않는 한 일정 부분의 협조는 어쩔 수 없단 말이야. 나라를 잃은 백성이기 때문에. 즉 무슨 말이야? 수업 시간에 일본말을 썼다고 해서 강 선생님을 부정적으로 읽으시면 안 돼요. 이해하셔요? 그러니까 강 선생님은 써야 되는 그 순간 최소한으로 일본말을 쓰고 대다수는 뭘 썼고? 우리말을 썼고요. 우리말을 쓰는 아이들을 따로 혼냈다 안 혼냈다? 안 혼냈다. 유독 도드라지게 혼낸 게 누구다? 박 선생님이다. 이 인물에 뭐가 보여집니까? 기회주의적인 면모가 엿보이네요.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문학은 얘기했지만 여기까지가 앞부분 하라고 했고 어디가 숙제야? 117쪽이라 뒤에 118 읽는 방법 쌤이 훑어줬지? 118쪽 읽고 119쪽까지 문제 풀어오는 게 숙제네. 단톡방 까먹지 말고 읽고서 숙제 해와야 될 것 같아요. 됐나요? 오케이.
얘들아 쉬었다 갈래? 아니면 그냥 쭉 하고 끝낼래? 전 상관없습니다. 지문이 애들 지난 시간에 시험 보고 쌤하고 혼나고 쌤한테 혼나고 해가지고 비문학 지문 한 지문밖에 안 나갔거든? 그래서 한 지문 다 하면 10시 20분 정도에는 끝날 것 같아. 셔틀 타고 가는 거 아니지? 그냥 응, 그러면 빨리 하고 빨리 가자 그냥. 자, 어디에 썼냐면 우리 늘 했던 것처럼 110쪽이요. 110쪽 지문 하나 나갔어요. 자, 우리 늘상 했던 거하고 똑같아. 문제 먼저 보시면 첫 번째 문제 뭐예요? 중심 내용이지. 자, 중심 내용은 뭐 들어가야 된다고 그랬어? 키워드. 논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했죠? 여기 봐. 보통은 논제가 어디에 많이 나왔더라? 첫 단락에 많았던 거 기억나지? 첫 단락에서 논제 찾고 그 키워드 들어가 있는 게 중심 내용이었고, 자, 이번 문제는 기억과 관련해서 추측하라는 것도 결국 내용일치 문제라고 얘기했고요. 3번 보니까 사례가 나왔지? 얘들아, 사례 적용 문제는 반드시 지문 속에 뭐가 있든가? 유사한 사례가 있든가 아니면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설명이 나와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어휘 가지고 그래서 이번 주에는 어휘 시험이 없었으니까 2명은 지난주에 봤어야 되는 어휘 부분 있지? 쌤이 단톡방에 올려서 몇 쪽 돼 있는 거 있지? 그거 이번 주 토요일 날 봐서 수업 끝나고 니네는 시험 보면 되고 여기 한 지문만 나가서 이번 주 어휘 시험은 없거든? 뭔 말인지 알아들었지, 둘은? 그 다음에 주호 같은 경우는 쌤이 다음 시간에 다시 얘기할 거니까 그냥 오늘 수업만 듣고 가면 돼요. 자, 풀자. 주한이도 풀고. 110쪽에, 111쪽에 2번, 3번도 해야 되는 거 알지? 2번, 3번이랑 독해기초 확인하기까지.
다 했어? 어휘까지 다 했니? 응. 자, 보자. 첫 번째 단락. 첫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보면 우리의 상황이 뭐다? 식량 자원이 무척 다양하다라고 얘기했죠. 자, 근데 세 번째 줄 뭘로 출발하나요? 그러나. 첫 번째 단락이 보통 그러나 그런데 나오면 여기서부터가 뭐야? 논제야. 그러나 원인이 어디 있어요?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되면서 묶으세요. 어떤 사회 변화에는 항상 뭐가 존재합니다? 원인이 존재합니다. 농업기술이 발달하고 세계화가 되면서 오히려 전 세계에서 소비하는 식량 자원의 다양성은 줄어들었다. 자, 논제가 뭐야? 식량 자원의 다양성이 줄어든 게 논제겠지. 다시 얘기하지만 그러나가 있으면 그러나 뒷상황을 말하고자 하는 거야. 원래는 식량 자원은 무척 다양한데 그러나 현재는 그 다양성이 뭐하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잘 굴러가는 일에 대해서는 비문학 지문을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쌤이 이야기한 적 있을 건데 우리가 보게 되는 비문학 지문은 누가 쓰더라? 그 분야의 전문가가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문적인 지식을 설명하는 게 비문학 지문이거든. 그러면요 얘들아 사회로만 따지면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 얘들아 우리 사회가 잘 굴러가면 전문가가 우리 사회가 왜 잘 굴러가는지 설명해 줄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 굳이 전문가가 일반인들한테 우리 사회는 이렇게 해서 너무너무 잘 굴러가고 있어요. 이걸 설명해 줄 필요가 없단 말이야. 뭔 말인지 이해했어? 근데 우리 사회에 문제가 있어. 그러면 전문가들이 뭐 해줘야 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 설명해주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는지를 계속 얘기한단 말이지. 이해해? 그래서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 우리가 플라스틱 줄이기 이런 걸 계속 했었잖아. 그래서 플라스틱 빨대를 불편하지만 안 쓰게 하는 거 있지. 그게 이제 프랜차이즈 이런 데서 플라스틱 빨대 못 쓰게 하는 거 그걸 계속 했단 말이야. 종이 빨대 썼잖아. 근데 종이 빨대가 편하지는 않거든. 그리고 빨리 마셔야 되잖아. 오래 두고 못 마시고 먹다 보면 종이맛 나고. 그런데 이유 가닥을 정확하게 쌤이 읽지는 않았는데 그 종이 빨대 있잖아.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걸 다시 허용한다고 해가지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사회의 흐름이 퇴보하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몇 년 동안 불편함을 감수하면서도 사람들이 계속 바꾸는 거에 찬동했던 건 정부의 규제도 있기도 하지만 환경오염이란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인식하고 배우고 했기 때문인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정부 정책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한다 뭐냐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사람들이 단순하게 편리함만 따질 것만 같으면 당연히 뭘 쓰는 게 맞아? 플라스틱 빨대를 쓰는 게 맞아. 근데 편리함만을 따지는 게 아니니까 다른 조건들이 있으니까 종이 빨대도 안 써도 된다고 하면 사람들이 종이 빨대하고 플라스틱 빨대 중에 플라스틱 빨대가 훨씬 더 싸니까 물건 파는 사람들은 플라스틱 빨대를 쓸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 다음에 고객들도 불편함을 얘기하니까 플라스틱 빨대를 쓰게 될 거거든. 그래서 이제 그게 좀 문제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 쌤 같은 경우도 어느 순간부터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건 쌤이 대단한 사람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커피나 이런 걸 사다 보면 플라스틱이 많이 생기잖아. 그게 어느 순간부터 자꾸 죄책감이 느껴지더라고. 플라스틱이 계속 만들어지는 것 자체가. 배달 음식 안 시켜 먹는 이유 중에 하나도 포장용기 때문이거든, 쌤은. 포장용기가 너무 많이 나와. 배달 음식 좋아도 안 하지만.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안 가지고 있는가 이 차이가 되게 크거든. 그래서 지금은 좀 그게 문제화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쌤 뭔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요 얘들아 생각을 해봐. 플라스틱 빨대를 그래도 쓰자라고 하는 비문학 지문이 나올 것 같아? 종이 빨대를 쓰자라는 비문학 지문이 나올 것 같아? 그렇지. 종이 빨대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거잖아. 플라스틱 빨대는 문제를 더 심화시키는 거잖아. 자, 그럼 쌤 뭔 얘기하는 거지? 전 세계에 소비하는 식량 자원의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 이건 문제 현상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이 글을 쓰는 사람은 뭘 설명해야 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될 것인가를 설명할 건데 타이틀이 과학지문이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누구의 시각이란 얘기야? 과학자, 전문가들의 시각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 단락, 통계에 따르면 체크. 자, 통계가 하는 기능은 뭘까요? 주장의 근거이자, 자, 이 글에 뭐를 올리는 역할을 해요? 그렇지, 신뢰성을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대신 뭘까, 얘들아? 통계에 따르면은 쌤이 근거라고 얘기했잖아. 여길 별도로 따로 묻지 않는 한 그냥 대충 읽고 어디로 넘어가면 돼? 결론으로 내려가면 되잖아. 어디로 내려갈까? 마지막 문장. 문제는 이러한 극단적 획일성이, 얘들아 획일성은 어떤 단어랑 반대일까요? 문맥상 다양성과 반대겠죠. 반대 표시하세요. 왜냐하면 가단락에서 다양성이 줄어들고 있다고 그랬지. 그 다음에 다양성이 줄어드는 걸 통계조사를 통해서 근거를 들었지. 그리고 극단적 획일성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획일성의 반대 단어가 뭐가 되는 거야? 다양성이 되는 거지. 다양성이 줄어든 상황이 획일성인 거니까. 한 개만 있는 거. 적은 거, 종류가. 이런 극단적인 획일성이 우리를 더 큰 위기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문제현상이다 라고 지적하는 거죠. 이해한우? 어이. 자, 다 달라. 너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얘들아, 이런 일이 벌어진 이유가 뭐 때문에? 농작물이 생산하는 업체들은 생산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단일 품종의 작물만 대량으로 재배하는 경우가 많다. 자, 일단 원인이 어디에 있다는 거야? 생산량 극대화에 있다는 얘기잖아. 자, 그런데 비용이 적게 들고 많은 작물을 생산하려고 좁은 공간에다가 단일 품종을 조밀하게 재배하면 뭐가 발생한다? 병충해가 발생한다. 그래서 거기서 두 줄 내려가면 이러한 까닭으로 커피나무와 바나나 등이 뭐하게 되었어? 멸종의 위기래요. 자, 단일 품종을 재배하여 작물 생산을 단수함으로써 단기적 이득. 얘들아, 이렇게 하는 이유가 다단락 첫 번째 줄에 뭐라고 그랬어? 생산량 극대화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단일 품종을 재배하면 생산량이 극대화되니까 단기적으로는 이득이 되지. 이해했어? 근데 장기적 이익을 잃었다. 얘들아, 여기 문맥에서 장기적 이익 찾아. 바꿔 얘기하면 장기적 이익을 잃었다에 대응되는 게 뭐야? 그렇지, 멸종이잖아. 그 품종 자체가 사라지게 되었잖아. 아가들, 이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뭐라고 하게요? 단기적인 이익을 탐하다가 장기적인 이익을 잃는 거야. 쌤 손을 잘 봐봐. 단기적인 이득을 탐하다가 이게 쌓이면 장기적인 이득이잖아. 이걸 잃는 거야. 요걸 탐하다가 요만큼을 잃어요. 써놓으세요. 소탐대실이라고 해요. 헤헤헤. 그러니까 니네가 알고 있는 것들이 많아. 이해했어? 자, 그렇다면 식량자원의 다양성이 감소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라달락이 해결책이죠? 이해하셔요? 쌤 안 읽어도 되죠? 오케이. 자, 지문 한눈 해보기 정리. 오늘날의 식량 생산 및 소비 방식의 특징은 원인은 어디에 있었어? 농업기술의 발달과 세계화에 다양성이 줄어들어 다양성이 죽는다는 거 획일화지. 획일화를 보여주는 수치가 근거 들은 거. 사람들이 섭취하는 열량의 80%를 차지하는 작물은 12개다. 90% 차지하는 건 15개 지나지 않는다. 단일 품종을 재배하여 발생하는 문제점은 뭐란다? 병충해가 발생할 시 피해가 순식간에 퍼지고 멸종위기에 처한 품종도 생긴다.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해결 방법은 뭐라고? 식량자원 덜 소비하고 고기를 덜 먹고 자신이 직접 작물을 재배해라. 그러니까 뭔가 소비 자체를 뭐 하자? 덜 하자. 줄여자. 이해했니? 자, 그래서 2번 중심화제 뭐라고요? 식량 혹은 식량 자원이지. 자, 그 다음에 3번 같은 거 쌤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 가와 나의 두 문단의 관계 쉬웠겠지만 몇 번? 두 번째 거. 가의 현상을 나의 통계가 뒷받침한다. 그러니까 나의 통계가 하는 기능이 뭐다? 근거. 근거. 됐지, 아가들? 네. 1번. 중심 내용 쉬웠다.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식량 자원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게 한 개밖에 없잖아요. 자, 답은 4번이기도 한데요. 식량 자원에다가 동그라미. 쌤 다시 얘기하지만 뭐가 들어가야 됩니다. 키워드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기억을 관련해 추측할 수 있는 내용 단기적인 이득은 뭐였어? 아까 얘기했잖아. 대량 생산해서 얻을 수 있는 잠깐의 이득이지. 근데 장기적인 이득이 뭐였어? 멸종이었어. 장기적 이득을 잃은 게 멸종이야. 대답 몇 번? 5번. 작물 생산량은 극대화했지만 작물의 지속적인 생산이 어려워졌다. 자, 3번. 누구의 사례를 예를 들었어? 바나나가 멸종하게 되는 건데 그 바나나가 멸종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토양이 잠복되기 때문에 바나나를 키울 수 없는 땅이 돼버렸다 이거죠. 자, 그래서 적절하지 않은 건데 몇 번 하셨어요? 사람들이 생산량을 극대화하려고 벌어진 일이지. 자, 그 다음에 바나나 농장들이 단일 품종만 심었기 때문에 병충해가 발생하면 순식간에 퍼진다고 그랬잖아. 그리고 그 지역 자체에서 바나나를 생산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땅에 잠복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4번. 식량 자원 덜 소비하는 건 해결책이었잖아요. 그쵸? 답은 5번인데요. 뭐가 잘못됐어요? 개인이 농작물을 기르는 것도 해결책이었잖아. 그러니까 파나마 병 같은 병충해가 더 이상 퍼지지 않으려면 개인의 농작물을 기르는 일을 자제는 뭐야? 줄이는 거가. 덜 하는 게 자제잖아. 자제하면 안 되죠. 답은 몇 번? 5번. 어휘 정리하고 끝내자. 자, 내가 특히 취약한 과목은 수학이다. 우리 지역의 주요 생산 작물은 사과이다. 무분별한 사냥 때문에 고래가 멸종위기에 처했다. 우리 학교 학생들은 헌혈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였다. 자, 음식을 골고루 뭐 들어가야 해? 섭취해야 건강에 좋다. 영양분 등을 몸속에 받아들이는 거래요. 식물을 심어 가꾸는 거는 재배. 그 다음에 에너지의 양, 열량. 한식의 세계화. 그 다음에 홍수에 뒤은 병충해로 농사의 피해가 늘고 있다. 됐나요? 복습 좀 해주시고요. 둘은 어휘 시험 봐야 되는 거 쌤이 얘기했잖아. 암기력 테스트 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지? 어휘 조금만 더 까먹지 말고 쪼개서 외우고 아까처럼 쌤 오늘 어휘 있는데요. 못 외웠어요 소리하면 쌤한테 혼날까 안 혼날까? 혼나요. 쪼개서 외우라고 쌤 여러 번 부탁했어요. 쪼개서 외우시고요. 그러니까 그거 말고는 이번 주에 어휘 테스트는 없어요. 어휘 범위는 이번 주에 수업하고 쌤이 다시 잡아줄 거야. 가자. 고생했다.